당신의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내일 아침 그 돈으로 빵 한 개도 살 수 없다면요? 말도 안 된다고요?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제로 10분 사이에 빵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실시간으로 가격표를 다시 쓰고 있었거든요.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증발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바로 돈의 가치죠. 그리고 그 순간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한 나라가 파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인이 파산하면 집과 차를 뺏기고 회사가 망하면 문을 닫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파산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실 국가 파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나라는 법원에 가서 파산 신청을 하지 않거든요. 판사가 와서 대통령실을 압류하는 일도 없고 정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나라는 그대로 있고 국민도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아가요. 그럼 대체 뭐가 파산하는 걸까요? 무너지는 건 바로 믿음이에요. 국제시장에서 그 나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투자자들, 다른 나라 정부들, 국제기구들이 저 나라는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이게 채무불이행인데 쉽게 말하면 빚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아무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채권자가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유엔이 와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 끔찍한 결과가 펼쳐집니다. 신용이 사라지면 그 나라는 새로운 돈을 빌릴 수 없게 돼요.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빌리는 것도 불가능해지죠. 정부는 갑자기 현금이 바닥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줘야 하고 병원도 돌려야 하고 학교도 운영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수입품을 사올 외화도 동이 났죠. 이 상황에서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국가 자산을 팔아야 해요. 항구를 99년간 외국에 임대하거나 국영기업을 허가 넘기거나 귀중한 광물 채굴권을 내주는 식으로요. 그럼 대체 왜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는 걸까요? 가장 명백한 이유는 너무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계속 대출을 받으면 결국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경제가 성장하고 세금 수입도 늘어나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복리로 이자가 계속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 예산의 절반이 빚 갚는 데만 들어가게 돼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정부는 새로운 빚으로 옛날 빚을 갚는 식으로 버티게 됩니다. 이걸 부채 롤오버라고 하는데 마치 돌려막기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이 방법이 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권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가는 못 갚을 거라는 걸 눈치채기 시작하죠. 그럼 새로운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고 정부는 더 비싼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또 더 많이 빌려야 하고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게 돼요. 두 번째 주요 원인은 환율 문제예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달러로 빚을 지거든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가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통화니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돈보다 달러로 받는 게 훨씬 안전하죠. 문제는 정부가 버는 돈은 자국 통화라는 겁니다. 세금도 자국 돈으로 걷고 국영기업 수익도 자국 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하죠.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환율이 안정적이라면요. 하지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달러를 갚으려면 원래는 자국 돈 1,000원만 있으면 됐는데 통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갑자기 2,000원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빚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돈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에요. 전쟁, 팬데믹, 주요 수출품 가격 폭락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특히 한두 가지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이 취약하죠. 실제로 어떤 나라는 석유 수출에 거의 모든 걸 의존하다가 유가가 폭락하면서 정부 수입이 급감했어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돈줄이 갑자기 끊긴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빚을 계속 갚기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달라지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한 정부는 빚을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하는데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저건 불법 부채다 하면서 갚기를 거부하는 시기죠. 실제로 남미의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 대통령이 기존 부채층 상당 부분을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의도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갚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선언되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한번 이자 지급을 미루거나 채권자들에게 상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런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가장 먼저 움직여요.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같은 곳들이 그 나라의 신용 등급을 낮추기 시작하죠. 등급이 한두 단계 떨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정크 등급까지 떨어지면 심각해집니다. 정크 등급이라는 건 투자 부적격 등급인데요. 이렇게 되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이 나라 채권을 보유할 수 없게 돼요.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곳들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투자자들이 일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채권을 팔고 주식을 팔고 심지어 그 나라 통화까지 팔아치우려고 하죠.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하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해요. 특히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의 시작입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 가격이 치솟거든요. 한 나라가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는 없잖아요. 석유, 식료품, 의약품, 기계 부품 등 많은 걸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데 이 모든 게 갑자기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마트에서 느끼는 변화가 가장 빠릅니다. 처음에는 수입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곧 국산품 따라서 올라요. 왜냐하면 국산품을 만드는데도 수입 원자재가 들어가니까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필요한데 밀을 수입해야 하고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강이 필요한데 철광석을 수입해야 하죠. 그런데 사람들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아니, 오히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줄어들죠. 그러면 국민들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축한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 돈을 은행에 그냥 두면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혹시 정부가 예금을 동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뱅크런이죠. 은행은 모든 예금을 금고에 쌓아두지 않거든요. 대부분을 대출로 내보내고 일부만 보유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모두가 몰려들면 은행은 줄 돈이 없어요. 첫 번째 은행이 문을 닫으면 공포는 더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우리 은행도 곧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달려가죠. 두 번째, 세 번째 은행이 무너지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해요. 정부는 긴급 조치로 예금 인출을 제한하거나 은행 휴무일을 선포하지만 이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울 뿐이죠. 은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멈춰요. 기업들은 운영 자금을 구할 수 없고 직원 월급도 못 주게 되고 결국 문을 닫거나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잃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져요.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더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죠. 이 모든 과정이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부가 빚을 못 갚는다는 뉴스로 시작했는데 결국 일반 국민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슈퍼마켓 선반이 비고 기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병원에 약이 떨어지고 정전이 일상화됩니다.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거든요. 이 지경이 되면 사회적 불안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일부는 폭동으로 번지기도 하죠. 정부 건물이 공격당하고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치안이 무너집니다. 경찰이나 군인들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치안 유지 능력이 약화돼요.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채무 불이행을 피하려고 노력해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너무 끔찍하니까요. 한번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보통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나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 이후 회복 과정은 보통 몇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는 부채 재협상입니다. 정부는 채권자들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해요. 우리가 원래 약속한 대로는 못 갚겠다. 조건을 바꿔달라 하고 요청하는 거죠. 상환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걸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죠. 빌려준 돈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채권자들도 현실적으로 판단해요. 이 나라에서 아예 한 푼도 못 받느니 50%라도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단계는 긴급자금 확보입니다. 부채 재협상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장 정부를 운영할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에 긴급대출을 해주는데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엄격한 조건이 따라오죠. 이 조건들을 긴축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줘요. 공무원이 대량 해고되고 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전기나 수도 요금 같은 공공 서비스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이 엄청 큽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우리나라를 팔아먹는다, 주권을 포기했다며 항의하죠.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져서 정부가 자주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돈이 아니면 정부가 아예 작동을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채무 불이행에 이르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쳐야 해요. 부패한 관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구형기업을 정리하고 세금 징수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경제 구조를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런 개혁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신뢰 회복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면 몇 년 동안 꾸준히 약속을 지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일부 나라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남미의 한 작은 나라는 2000년대 초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강력한 개혁과 국제 지원을 통해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죠.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성공 사례예요. 많은 나라들이 회복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부유한 나라들도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과는 다른 이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자국 통화로 빚을 진다는 점이에요. 미국이 대표적인 예인데 미국은 달러로 빚을 지고 있죠. 그런데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달러를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가 넘는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채가 자국민과 자국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엔화로 발행됐거든요. 하지만 부유한 나라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좋은 예입니다. 2011년과 2023년에 미국은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갔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미국은 부채 한도라는 게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는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한도를 올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건데 야당이 이를 정치적 카드로 쓰면서 한도 인상을 거부했던 거예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위기를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신용 등급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준점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채무 불이행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억지로 갚으려다 보면 경제 전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정부가 부채를 갚으려고 공공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나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침체되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결국 세금 수입도 줄어들어서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져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부채를 재조정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더 불공평한 건 애초에 부채를 만든 책임은 정부와 지배층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부패한 관료들이 돈을 빼돌리고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재벌들이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받고 그런데 결국 그 대가는 아무 잘못 없는 일반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베네수엘라에서 살아남은 770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들에게는 4가지 생존 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화 확보였어요. 한 경제학 교수는 2012년부터 자신의 모든 자산을 팔아서 미국 증권사 계좌로 달러를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2013년 정부가 외환 통제를 발표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송금 한도가 강하게 제한되었고 정부의 승인 도장을 받아야 했는데 그게 6개월씩 걸렸죠. 그 순간 베네수엘라 내의 모든 자산은 국경 없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미리 준비한 교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친구들은 그를 운 좋은 사람이라 불렀지만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이었죠. 반면 은행을 믿었던 그의 동료는 2018년 통장에 10만 달러 가치의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 준비였어요. 한 의과대학 교수는 2010년부터 매주 화요일 새벽 5시면 외교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아포스 도장을 받기 위해서였죠. 당시엔 일주일이면 충분했고 비용도 고작 10달러였어요. 친구들은 돈 아깝게 왜 그러냐며 유난 떤다고 했죠. 하지만 2013년부터 발급 창구가 꽉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걸리던 게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었어요.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서류 장사를 시작했고 한 장당 1,0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10달러였던 수수료가 무려 100배나 뛴 거예요. 2017년에는 그마저도 끝났습니다. 외교부 건물의 전기가 끊겼고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거죠. 미리 준비한 교수는 스페인에 도착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 뭉치를 제출했고 단 3개월 만에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지금 그녀는 마드리드 종합병원 심장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반면 준비를 미뤘던 동료는 도장 없는 면허증만 들고 갔고 지금은 피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이었어요. 한 컴퓨터 공학과 대학원생은 2013년부터 기숙사방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전기세가 거의 공짜였거든요. 친구들은 정부 몰래 위험한 짓을 하다 걸리면 큰일 난다며 말렸죠.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돈은 조만간 종이 쪼가리가 될 뿐이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통제하거나 압수할 수 없는 진짜 돈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017년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비트코인을 하드웨어 지갑에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방에는 고물 컴퓨터 한 대뿐이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었죠. 2020년 그는 USB 하나만 주머니에 넣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군인들이 가방을 뒤졌지만 USB는 그저 쓸모없는 플라스틱 쪼가리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비트코인 200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IT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직원 50명을 거느리 사업가가 되었어요. 반면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했던 동창은 빈손으로 국경을 넘었고 지금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중 국적이었어요. 한 법학과 교수는 2011년부터 주말마다 시골 교회의 묘지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스페인 사람이라는 집안 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3개월을 뒤진 끝에 증조 할아버지의 묘비를 찾았고 자동차를 팔아서 스페인으로 날아갔습니다. 주변에선 종이 한 장 찾겠다고 차를 파냐며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스페인 시청 지하 창고에서 며칠을 보낸 끝에 증조 할아버지의 출생 서류를 찾아냈고 2014년 스페인 여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2015년부터 스페인 정부는 서류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하며 사실상 문을 걸어 잠갔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4년 먼저 움직였던 그는 2016년 유럽연합 시민 자격으로 당당하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금 그는 독일 베를린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반면 나중에 하지 뭐라며 미루었던 동료는 난민 수용소로 보내졌고 2년 넘게 좁은 방에서 5명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지옥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걸어 나온 사람들의 배낭 속에 들어있던 진짜 통찰력이었습니다. 외화, 서류, 디지털 자산, 이중 국적. 이것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통제되는 건 돈의 흐름입니다. 외환을 막고 은행을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시켜요. 그 순간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에서는 통화가 폭락하고 있고 남미의 한 나라에서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어요. 그 나라에 깨어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생존 키트를 챙기고 있죠. 역사는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법칙과 함께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채무 불이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에요. 정치인들은 도망가고 부유층은 자산을 지킬 방법을 찾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부는 부채를 만들 때 신중해야 하고 국민들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빚을 늘리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경제는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빌리면 안 되며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국가든 개인이든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의 경우 그 영향이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미친다는 점이 다를 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먹구름이 끼었을 때 우산을 챙겨야 합니다.